주 4회 헬스장, 깨끗한 식단, 6개월. 그런데 체중계 바늘은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이유가 호르몬에 있습니다. 더 오래, 더 열심히 할수록 살이 찌는 방향으로 호르몬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티솔이 올라가면 지방이 오히려 보호되고 그렐린이 폭발하면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거든요. 몸이 스트레스 상태라고 판단하는 순간 지방을 비상 에너지로 꽉 붙들어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운동량을 늘리고 식단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더 오래 공복 유산소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옵니다. 몸이 무겁고 배는 더 고프고 살은 오히려 안 빠지거든요. 이게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호르몬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방 감량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창이 있습니다. 그 창 안에 들어오면 몸이 알아서 지방을 태우는데 그 창을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효과가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창을 찾는 겁니다. 오늘은 인슐린, 코티솔, 에피네프린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지방 감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빠지려면 반드시 인슐린이 낮아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세포 안에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에 돌고 있는 동안 몸은 절대로 지방을 연료로 꺼내 쓰지 않습니다. 지방세포의 문 자체를 잠가버리거든요. 문제는 하루 종일 조금씩 뭔가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이 떨어질 시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식사로부터 약 8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야 보통은 하룻밤 수면 후에야 인슐린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복이라고 하면 배가 고픈 상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공복 상태와 배고픔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복 상태는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진 대사적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식사 후 8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야 이 조건이 완성됩니다. 인슐린이 낮아진 이 상태가 바로 공복 상태입니다. 이때 지방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고 지방 세포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이 식후 운동에 비해 지방 산화율이 약 2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이 원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운동의 강도가 결정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몸이 빠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방은 연소 속도가 느리거든요. 결국 당신생합성이라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공복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특히 걷기입니다. 지방은 연소할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한 연료인데 걷기처럼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유지됩니다. 코로 숨 쉬면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 이게 지방 연소 구간의 기준이에요. 호흡 교환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수치가 낮으면 지방을 주로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깅으로 속도를 올리면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당을 더 많이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숨이 차기 시작하면 이미 지방 연소 구간에서 벗어난 겁니다. 걷기 속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란히 걷는 사람과 문장 하나씩 주고받으며 대화할 수 있는 속도가 맞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면 너무 느린 거고 문장이 끊기면 너무 빠른 겁니다. 이 범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더 오래 걸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생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방 연소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분기점이 바로 코티솔과 연결됩니다. 이번엔 코티솔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적당한 코티솔은 각성과 에너지를 올려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약간 높아지는 것도 이 이유예요. 문제는 코티솔이 과도하게 올라갈 때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60분이 넘어가면 코티솔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코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몸이 굶주림 스트레스 상태라고 판단하는데 이때 몸은 지방을 더 보호하고 근육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코티솔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식욕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비만 위험이 커집니다. 코티솔이 올라가면 그렐린도 자극됩니다. 그렐린은 배고픔 호르몬인데 단순히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뇌에 직접 작용해서 음식을 향한 충동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오전에 2시간 공복으로 걸었는데 오후 내내 음식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그렐린이 폭발한 겁니다. 코티솔이 높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될 때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코티솔이
코티솔이 내장 지방 세포의 지방 저장을 촉진하기 때문인데 이게 열심히 운동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코티솔이 올라가면 몸이 수분을 저류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해서 나트륨과 수분이 몸에 잡히거든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체중계 숫자가 올라가 있다면 코티솔이 너무 높아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도 망가집니다. 코티솔이 저녁까지 높게 유지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드는 게 어려워집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다음날 그렐린이 더 올라가고 렙틴이 낮아지면서 포만감을 느끼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잠드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면 코티솔이 저녁까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구간이 맞을까요? 지방 산화 연구들을 보면 구간별로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걷기 시작 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야 혈류가 개선되면서 지방산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30분까지는 근육 내 중성지방을 주로 태우는데 효과는 있지만 깊은 체지방까지 가닿는 단계는 아닙니다. 30분에서 45분 사이가 골디락스 존입니다. 20분이 지나면서 지방산이 동원되기 시작하고 30분이 넘어가면 깊은 체지방으로 접근이 시작됩니다. 45분이 지나면서 코티솔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몸이 충분히 워밍업 되어 있고 인슐린은 낮고 코티솔도 아직 치솟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방 산화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45분이 지나면 코티솔이 올라가면서 수익 체감이 시작됩니다. 2시간이 아니라 45분이 더 많은 지방을 태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피네프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지방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저장된 지방산을 혈류로 방출하게 만드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에피네프린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서 지방세포가 이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블랙커피의 카페인이 이 에피네프린 작용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블랙커피 한 잔이 공복 걷기의 지방 동원 효과를 크게 올려줍니다. 물 온도도 신경 쓰면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이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미지근한 물이 공복 상태의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바다소금 한 꼬집은 나트륨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공급해서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된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약 480ml에 바다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십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탈수되기 쉽고 탈수 자체가 코티솔을 올리거든요. 전해질을 먼저 채우는 게 코티솔을 낮게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45분 걷기입니다. 걷기가 끝난 후 30분은 바로 먹지 마세요. 애프터번 효과가 이어지는 시간이거든요. 30분을 기다렸다가 고단백 식사로 마무리하면 근육을 보호하면서 지방 감량 효과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먹지 않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공복 걷기 후 하루 종일 배가 고프다면 운동 시간이 너무 길었거나 강도가 너무 높았다는 신호입니다. 코티솔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그렐린이 폭발한 거거든요. 운동 후 몸이 붓는 느낌이 든다면 코티솔로 인한 수분 저류를 의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구간에서 운동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운동 후 약 30분에서 1시간은 식욕이 오히려 억제됩니다. 에피네프린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맑은 정신과 가벼운 에너지 상승이 느껴지고 점심 전까지 배고픔이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게 몸이 호르몬 균형 속에서 제대로 지방을 태웠다는 신호입니다. 공복 걷기 후 샤워를 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서 천천히 호흡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직후 코티솔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시간을 주는 건데 이 짧은 냉각 시간이 하루 전체의 호르몬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일수록 공복 유산소의 효과가 더 큽니다. 평소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인슐린이 낮아질 때 처음으로 지방을 연료로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면 몸이 지방 연소에 점점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서도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게 됩니다. 처음 2주에서 3주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반에 어지럽거나 배가 더 빨리 고플 수 있는데 이건 몸이 지방 연소 시스템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주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공복 상태에서도 에너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은 느낌이 시작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도 따라옵니다. 지방을 연료로 쓰는 운동을 반복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같은 양의 지방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 감량은 의지력과 운동 시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호르몬과의 협력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슐린이 낮은 공복 상태, 코티솔이 과도하게 올라가기 전인 45분 이내,
지방을 연료로 쓸 수 있는 저강도 강도. 이 세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몸은 저장된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면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2시간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45분을 정밀하게 활용하는 게 더 많은 지방을 태우는 겁니다. 공복 걷기가 끝난 후 바로 먹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포만감 호르몬인 PYY와 GLP-1이 운동 직후 약간 올라가 있는데 이 시간에 고단백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반면 운동 직후 바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이 호르몬들의 효과가 차단되거든요. 30분을 기다리는 게 오후 식욕 조절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블랙커피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넣는 순간 인슐린이 올라가거든요. 인슐린이 올라가면 지방세포 문이 다시 닫히면서 공복 상태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블랙으로 마셔야 공복 상태의 저인슐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불편한 분이라면 녹차도 어느 정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걷는 속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0%를 넘어가면서 무산소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사이가 지방 연소 구간입니다.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밴드의 심박수 기능을 활용한다면 이 범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걷기를 반복하면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게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건데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식후 혈당이 덜 크게 오르고 인슐린이 덜 분비되고 지방이 더 잘 태워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루틴을 매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 3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고 나머지 날에는 식후 가벼운 걷기나 다른 운동을 하면 됩니다.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몸이 적응해서 지방 연소 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몸을 약간 예측 불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에너지 상태는 어떤지, 어젯밤 수면은 충분했는지, 전날 운동 후 배고픔이 심했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날의 운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수면이 부족한 날에는 코티솔이 이미 높아져 있어서 공복 걷기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리해서 45분을 채우기보다 30분으로 줄이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지방 감량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몸의 언어를 읽는 능력입니다. 몸이 잘 됐다고 보내는 신호, 멈추라고 보내는 신호를 구분할 줄 알면 억지로 의지를 짜내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공복 걷기를 처음 시도했을 때 어지럽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 48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 증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복 상태에서 탈수 자체가 코티솔을 올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운동 후 고단백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 호르몬인 PYY와 GLP-1를 자극하는데 이 호르몬들이 오후 내내 그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저녁 식사량 차이가 실제로 크거든요. 고단백 아침 식사 하나가 하루 전체 식욕 패턴을 바꿉니다. 공복 걷기와 혈당 조절의 연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저강도 걷기를 하면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 즉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됩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식후 혈당이 덜 크게 오르고 인슐린이 덜 분비되고 지방이 더 잘 태워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루틴이 하루 전체에 미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복 걷기 후에는 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적당히 올라가면서 오전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코티솔이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오후까지 스트레스 반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순히 지방을 태우는 것을 넘어서 하루 전체의 호르몬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 루틴을 매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 3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고 나머지 날에는 식후 가벼운 걷기를 하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한 날에는 코티솔이 이미 높아져 있어서 공복 걷기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날에는 45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30분으로 줄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 감량은 의지력과 운동 시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호르몬과의 협력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슐린이 낮은 공복 상태, 코티솔이 과도하게 올라가기 전인 45분 이내, 지방을 연료로 쓸 수 있는 저강도, 이 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니라 45분이 더 많은 지방을 태우는 역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호르몬을 이해하면 더 적게 하고 더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효율이고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복 운동 후 하루 종일 배가 고프다면 코티솔 과잉으로 그렐린이 폭발했다는 신호입니다. 운동 시간을 줄이거나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운동 후 오히려 몸이 붓는다면 코티솔로 인한 수분 저류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야 한다는 신호거든요. 반면에 올바른 구간에서 운동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운동 후 약 30분에서 1시간은 식욕이 억제됩니다. 에피네프린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점심 전까지 배고픔이 조절 가능한 수준이고 오전 집중력이 올라간 느낌이 든다면 그게 몸이 제대로 된 호르몬 상태에서 지방을 태웠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기억해 두세요.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드는 45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에 맞게 조정하면서 반복하면 2주에서 3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공복 걷기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걷는 환경도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코티솔이 적절하게 작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러닝머신보다 야외 걷기가 스트레스 반응을 더 낮게 유지시켜준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게 지방 연소 효과 외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강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빠른 템포의 음악은 자신도 모르게 걷는 속도를 올리게 만들거든요. 분당 박자수가 100에서 120 사이인 음악이 지방 연소 구간 걷기에 적합한 템포입니다. 속도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템포를 낮추거나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신호로 활용하면 됩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공복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복 운동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루틴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 감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인슐린 관리입니다. 밤에 야식을 끊고 저녁 식사 후 8시간에서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아침에 45분 걷기를 더하는 것. 이 패턴을 2주만 지속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정밀하게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지방 감량의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걷기의 효과는 단순히 운동 중에 태우는 칼로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방을 연료로 쓰는 몸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몸이 지방 연소에 익숙해지면 일상에서도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게 되거든요. 이 전환이 일어나는 데는 2주에서 4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고 그 이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 며칠간 걷기 후에 피곤하거나 집중이 흐려지는 건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건 몸이 포도당 위주에서 지방 위주로 에너지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 시기를 넘기면 같은 운동 후에 오히려 더 맑고 가벼운 느낌이 따라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게 호르몬이 하는 일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데 지방을 연료로 쓰는 운동을 반복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지방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올라갑니다. 지방을 태우면서 활력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개선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거든요. 이 변화가 반복되면 체질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복 걷기가 완벽한 조건에서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커피를 못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35분밖에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하룻번보다 불완전하더라도 꾸준한 반복이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슐린이 낮아야 지방 문이 열리고 코티솔이 치솟기 전인 45분 안에 맞춰야 합니다. 강도는 코로 숨쉬며 대화 가능한 저강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여기에 수분 보충과 블랙커피, 운동 후 30분 대기와 고단백 식사를 더하면 완성입니다. 이 루틴에서 45분이라는 골디락스 존을 지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공복 걷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고 오전 집중력이 올라가고 오후 식욕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코티솔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에피네프린이 집중력을 높이고 그렐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바뀌는 겁니다. 지방 감량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2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이 내 편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 야식을 끊고 내일 아침 신발 신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3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45분이 최적 구간이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30분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몸이 적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40분, 45분으로 늘어나거든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살이 안 빠지는 게 의지력 탓이라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호르몬 환경의 문제거든요. 방향을 바꾸면 몸이 따라옵니다. 인슐린을 낮추고 코티솔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에피네프린을 활성화하는 45분의 공복 걷기.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방 감량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느리더라도 반드시 도달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멀어질 뿐이에요. 호르몬을 이해하고 그 방향에 맞게 움직이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장 야식을 끊고 내일 아침 신발 신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호르몬이 내 편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이에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지금 가장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인슐린을 낮추는 공복 시간, 코티솔을 자극하지 않는 45분, 몸이 보내는 신호 읽기. 이 셋 중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